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시간을 지나 암을 이겨낸 김은자라고 합니다. 이제 환갑을 넘겼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조심할 것은 많네요. 그래도 인생 2회차라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12년에 이혼을 했어요. 시집살이가 너무나 독했거든요. 혼자 버티고 버티다가 둘째 대학을 졸업한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집안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무른 사람이었죠. 저와 남편은 198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다음 해에 큰아들을 낳았고 3년 뒤 딸도 낳았지만 독한 시집살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저와 남편이 이혼할 때까지 계속되었죠. 남들 겪는 시집살이의 5배 정도를 겪었다고 보시면 될까요? 홀로 계신 시어머니의 시숙과 시누이 둘까지 있었는데 시숙은 결혼과 동시에 어머니에게서 벗어났고 이미 그 상황을 경험한 시어머니는 남편만큼은 결혼 후에도 도망가지 않도록 옆집에 붙잡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댁의 종으로 부리며 사셨죠. 나름 반항도 해보고 시위도 해봤지만 저 혼자 발버둥 쳐봤자 변하는 것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댁을 피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이혼할 때조차 재산 한 톨 주지 못하게 하시느라 난리였죠.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온 년이 무슨 재산 분할이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모르게 일정 수준의 재산 분할을 해주었고 그동안 힘들었던 27년에 비하자면 적다 싶은 금액이었지만 그 집에서 나오는 대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가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서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조차 당장 시어머니와 저를 분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탈출하여 이제야 편히 살게 되었죠. 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두 제 맘대로 하고 사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이제라도 행복을 찾았으니 그것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행복은 딱 3년까지였죠. 혼자 편안히 지내던 중 56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니 결국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병원에 있다 보니 힘든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물론 자식들이 퇴근 후 병원으로 와서 간호를 하기도 했지만 한참 일할 나이의 아이들이 계속 제 옆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 역시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꼈는지 계속 간병인을 권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못 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 간병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혼한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아이들이 제 아빠에게 소식을 전한 듯 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이혼한 지 3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혼한 부부가 사이좋게 연락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나 한번 보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남편이 본인이 제 간호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글쎄요. 어쩌면 그 상황에 당신이 왜 내 간호를 해? 우리는 남남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 아픈데 혼자 있으려니 기댈 구석이 간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3년 전 남편과 헤어질 때는 안 좋은 감정뿐이었는데 이제는 아픈 전부인을 간호해주겠다고 온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애들이 챙긴다 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는다든지 각종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보호자 역할이 중요했기에 저와 남편은 서류상으로도 재결합을 했죠. 저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고 아이들도 한시름 놓은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재결합이 기쁜 건 우리 가족들 뿐이었나 봅니다. 친정동생이 병문안을 와 제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도 심드렁 하더군요. 물론 동생은 이혼하기 전에도 지 형부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평생 언니를 고생시켰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아픈 언니에게 다시 돌아와 준 고마운 형부인데 동생의 태도가 너무하다 싶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그러지 말라고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하는 말이 으이구 이 헛똑똑이 하고는 가버리더군요.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도 돌아온 제 남편을 두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저에게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게다가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은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돌아온 남편이 수상하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돌아온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더군요. 바로 제 보험금 말이죠. 사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몇 개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면 남겨질 아이들을 위한 생명보험도요.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저에게 그런 보험이 있다 해도 설마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노리고 돌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남편을 가만히 보니 실제로도 수상한 행동들이 눈에 보이더군요. 병원에 입원 중일 때나 퇴원 후 집에 있을 때 남편은 어느 날 말없이 조용히 사라졌다가 몇 시간 뒤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어딜 갔다 왔느냐고 물으면 잠깐 요 앞에 할 뿐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병간호한다는 사람이 툭 하면 나가서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남편의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 하나는 저를 간호하겠다며 직장까지 그만둔 것이었죠. 이제껏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처럼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재테크에 능해 돈을 불리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직접 나서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항암을 하고 나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기에 미행을 할 수도 없어 혼자 속만 끓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을 끓일수록 남편의 수상한 외출은 점점 더 잦아졌죠. 그럴수록 제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오늘도 항상 전화하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겠지? 결국 나와 재결합을 한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네. 암보험이 몇 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겠지. 이러다 죽기라도 하면 보험금으로 잔치를 하고 살겠구만. 평생 고생만 시켜놓고 이제 목숨값까지 가져가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남편과 제가 이혼을 했던 이유는 시집 때문이잖아요. 결혼 생활 내내 그 모진 구박과 멸시에도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집살이의 고통이 지금의 암으로 나타난 거죠. 결국 날 이렇게 만든 건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뻔뻔한 행동에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줄어들 줄 몰랐고 마침내 저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병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생각 끝에 그냥 죽기 전에 남편의 전 재산을 써버리기로 했어요. 분명히 저 남자의 주머니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계획까지는 세웠지만 건강할 때만큼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기에 쇼핑을 다니기가 힘들었던 저는 며칠을 고심하며 인터넷을 뒤지다가
초호화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1박 금액이 70만 원을 넘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꼭 해보고 싶은 거? 그게 뭔데? 안 그래도 당신하고 이혼하고 났을 때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게 왜 이리 많은지 줄곧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해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해줄게. 아이고, 이혼 한번 하더니만 철드셨나 봐요. 몸 아프고 나니까 다 부질없더라고. 인생 뭐 있나 싶은 게. 나 여왕처럼 살아보고 싶어. 지금까지 평생 구박받으면서 종 취급만 받고 살았잖아. 혹시라도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한 번쯤은 여왕도 해보고 죽어야지. 그래, 여왕 하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 호텔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호텔에서 한 달을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최고급 객실에서 말이죠. 남편은 가격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 짧은 사이에 계산을 해본 것이겠죠. 아마 그 호텔에서 한 달을 지내는 비용이 몇 천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이 더 크니까 알았다고 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면서 비싼 음식만 먹었고 고급 스파에 마사지도 자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고급 외제차도 가져보고 싶다 하며 거리낌 없이 구입했죠.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홈쇼핑을 보며 쓸데도 없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주문했습니다. 저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에도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다만 언젠가부터 한 번씩 인상을 쓰기도 했지만 그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저 남편의 통장 잔고가 바닥날수록 비참해질 남편의 미래를 상상하며 통쾌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돈을 물쓰듯 하며 보낸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건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평소라면 이미 일어나 뉴스를 보고 있을 남편이 자리에 없더군요. 이 인간이 아침부터 상간녀를 만나러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은 남편이 자는 방에서 울리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조심히 방문을 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주연 아빠. 그런데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흔들면서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주연 아빠, 여보. 아무런 대답도 없는 남편의 손을 잡아보니 온기가 없고 이미 경직이 시작되었는지 피부가 부드럽지 않고 굳은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전 그제야 남편이 간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119에 연락을 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남편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상태였죠. 이후 정확한 남편의 사망 원인을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췌장암 투병 중이었다 하더군요. 대충 아시겠지만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 중 하나죠. 그래서 발견할 때쯤이 되면 거의 말기 상태래요. 남편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저의 암 진단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남편은 췌장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상한 외출은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받아온 것이었고 목적이 있어 보이던 퇴직은 자신도 일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단 한순간도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순간조차도 저를 잡더군요. 어떻게 말기암 환자인 남편의 병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이었죠. 사실 남편은
생전에도 항상 마른 몸에 까만 피부였어요. 이혼 후 3년 만에 처음 봤을 땐 조금 살이 빠진 듯해 보여서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다 보니 좀 더 수척해졌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시누이에게 더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남편은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 옆집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보는 가족들도 몰랐으면서 또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니 사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네요. 저는 아이들을 불러 시집 식구들이 이곳에 계속 있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역시 환자라며 시어머니와 제 고모들을 막았죠.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에 올려진 약바구니를 보니 남편이 가기 전날 밤까지도 제 약을 챙겨둔 것이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이 자던 방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TV 서랍장에서 남편의 편지를 발견했죠. 아마 제가 그 서랍을 자주 여는 편이다 보니 그곳에 편지를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주연 주성엄마, 당신이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아마도 내가 죽고 난 후겠지? 나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시집 와서 아이들 낳고 함께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옆집에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신경 쓰고 챙기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처음엔 잘 몰랐어. 그런 엄마와 동생들로부터 내 딴엔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려고는 했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 출근도 해야 하고 어머니를 막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이사를 갈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내가 같이 가면 어머니 성격에 따라오고도 남을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없었어. 그런 어머니한테 시달리느라 점점 피폐해지는 당신을 보고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붙잡아 두고 당신을 보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이혼 후 편해진 것 같은 당신 모습을 보면서 진작에 보내줄 걸 하는 후회도 여러 번 했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시 재결합하자고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버렸고 당신도 큰 병에 걸려버렸네. 미안해. 다 내 잘못이다, 은자야. 그래도 내가 가기 전에 당신과 무사히 재결합해서 다행이야. 내가 가면 나올 보험금이 5억 정도가 될 거야. 이 돈은 무조건 당신에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치료 잘 받고 편하게 살아. 여왕처럼 말이야. 혹시라도 치료를 포기하거나 그러진 말아줘. 그렇게 되면 난 당신을 죽이기까지 한 게 될 거야. 꼭 행복하게 살아줘, 은자야. 추신, 난 당신과 행복하게 있어서 그런지 병원에서 말한 것보다 5개월을 더 살다가 내가 당신에게 해준 건 이혼밖에 없는데 당신은 날 더 살게 했네. 모두 다 당신 덕이야. 정말 고마워. 평생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먼저 가서 미안해. 사랑한다, 은자야. 저는 남편의 편지를 보고 또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니 그 통화는 대부분 시어머니와 한 통화였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더군요. 옆집에 사는 아들이 몇 달 동안 들어오지를 않으니 그렇게나 전화를 자주 하신 거죠.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제 상상이 만들어낸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이제 남편은 제 곁에 없었죠. 그런 생각과 반성으로 한동안 슬픔에 빠져 지낸 저는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의 절절한 편지를 생각하면 저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엔 남편이 저를 살렸네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보낸 지 5년이 지났고 저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는 날 얼마나 남편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남편 사진을 걸어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러면 남편이 대답을 해주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던 집을 정리해 아이들 결혼할 때 조금씩 보태주기도 했어요. 물론 시댁에서는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하지만 남편은 미리 모든 것이 저에게 갈 수 있도록 자필 유언장까지 작성해두고 재결합까지 하며 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착실하게 준비해둔 덕에 결국 시댁에서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와 아이들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시집 식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한 번씩 전화를 드리라고 하는데 달가워하진 않네요. 이제 아이들도 저도 편안해졌는데 이 자리에 남편만 없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남편의 마지막 당부대로 관리 잘하면서 여왕처럼 살려고 합니다. 언젠가 남편이 꿈에라도 나와서 잘했다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